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특강을 해주실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2003년부터 프레시안에서 과학기술환경 담당 기자로 일하셨습니다. 특히 2005년 황우석 사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경우병 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사를 쓰셨고요. 그 공로로 2005년 엠네스티 언론상, 2006년 녹색 언론인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미세먼지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요한 글들을 많이 발표해 와주셨고요. 그 밖에도 국내, 국외의 중요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날카롭고 정확한 비판과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는 TBS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 저널리스트 강현규 선생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명훈 교수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스텍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강량구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리시네요. 네, 네. 그리고 그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켜주시면 예, 좀 더 생동감 있게 또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서 저도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 포스텍에 그 작은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닿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무은재 기념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재 기념관에 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 과학문화위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활동을 했었어요. 정재성 교수님 같은 분이 당시에 과학문화위원이었었는데 윤승환 교수님께서 당시 무은재 기념관 사무총장님이셔가지고 저를 위촉을 하셔서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과학문화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포스텍을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텍을 다니지는 않았고 그리고 포스텍에서 일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연을 맺은 적이 있어서 네, 포스텍에 어,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포스텍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에게 많은 친근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명훈 교수님께서는 과학 기자 또는 과학 기사 또 과학 글쓰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한테 강연 요청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실용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도 또 뭔가 임팩트 있는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좀 실용의 방점을 찍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강연을 신청하신 포스텍 학생들이나 포스텍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실용적인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신청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과학 글쓰기든 혹은 글을 쓸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제가 짚으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는 저만의 노하우, 하지만 저만의 노하우는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웠던 것들을 좀 제 나름대로 요령 있게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제가 그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듣지 못했는데 아마도 학부 재학생들이 많겠죠. 네, 반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학부생 반 정도, 그리고 대학원, 연구원, 그 직원 선생님들 반 정도,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학부생들이나 혹은 대학원생들은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마득한 후배격이니까 제가 과학도로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생들이나 혹은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식의 진로를 가게 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제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무엇인가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화상 강의를 몇 번 해 보니까 채팅창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거나 혹은 피드백을 요구하면 뭐 꼭 스피커를 켜시지 않아도 채팅창에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남기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질문거리들이 있으면 그것도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이제 그때그때 혹은 나중에 모아 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나는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무래도 글쓰기가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좀 대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보기 위해서 혹은 직업적인 전망을 저처럼 기자로 두고서 나는 포스텍 학부나 혹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학 전문 기자가 되어 보겠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고민이라든가 혹은 꿈이 결국에는 이제 글쓰기로 통합니다.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냥 글쓰기와 과학 글쓰기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글을 잘 못 쓰는 분들도 특별한 요령을 체득하면 과학 글쓰기, 과학과 관련된 글쓰기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글재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나는 글재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들이나 혹은 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내 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글쓰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글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글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기사를 쓰지만은 기사라는 장르가 또 다른 장르와 다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1시간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A4 한 장이나 혹은 A4 두 장을 채울 수 있는 글을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방점을 찍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상을 어 아무런 논리 없이 나열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냥 나열하는 식의 글쓰기는 아닙니다.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글쓰기 요령은 논리적인 글쓰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논리적인 글쓰기가 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대중적인 과학 글쓰기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쓰든 근간이 되는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대학교에서 한 학기 10주 동안 실습도 병행해 가면서 짜 놓았던 커리큘럼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온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슬라이드 처음에다가 목표는 A4 한 장 채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A4 한 장 채우기냐면 A4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기 때문에 신문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문을 좀 들춰보신 분들이라면은 신문의 맨 마지막에 오피니언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란에 보면은 박스 안에 가로 박스 안에 담긴 약간 긴 분량의 칼럼이 있어요. 혹시 그 칼럼의 분량이 몇 매인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 칼럼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8매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200자 원고지 8매를 MS 워드 혹은 아래 한글 10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 160 정도로 채우면은 딱 A4 한 장에 들어갈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 종합 일간지에서 보는 혹은 지역 일간지에서 보는 오피니언란의 그 분량이 A4 한 장을 채울 정도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한 장을 세련되게 채울 수 있으면 그런 중앙 일간지 오피니언란에 칼럼 하나를 기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과학 논문을 쓸 테니까 인문사회학 분야의 논문 쓰기에는 익숙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자, A4 한 장이 8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사는 단행본의 한 챕터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정재승 교수의 과학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김상옥 교수의 뭐 양자 공부라든가 과학 공부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과학책의 한 장, 한 챕터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보통 200자 원고지로 25매에서 30매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0자 원고지 20매라고 하면은 A4 두 장보다 좀 더 많은 양입니다. 자, A4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200자 원고지 30매라고 하면은 A4 용지로 한 4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A4 한 장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A4 한 장짜리 글을 하나, 둘, 셋, 4개를 모아 놓으면은 A4 4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 되는 한 챕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보는 단행본 전체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단행본 전체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700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 되는 장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가 모아지면은 200자 원고지 700매 정도를 채워서 단행본 한 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A4 한 장을 채우는 연습을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 A4 한 장짜리 내용을 4개를 모아서 책의 한 챕터를 만들고 자, 그렇게 한 챕터를 만들어지면 그 챕터를 20개에서 25개 정도를 모아서 책 한 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A4 한 장을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야 될 것은 A4 한 장을 채울 수 있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A4 두 장을 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얻어가는 걸 여러분들도 목표로 하시고 저도 오늘 강의에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A4 한 장 채운다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A4 한 장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독자를 염두에 둔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독자를 염두에 둔 것이어야 돼요.
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혹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자, 그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쓰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쓰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자, 많은 분들이 글을 쓰면은 당연히 다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글을 많이 써도 별로 글쓰기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쓰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동영 님께서 일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윤효정 님도 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일기는, 그리고 일기와 비슷한 류의 SNS나 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은 별로 글쓰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PPT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독자를 강조를 했죠. 저는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소통하려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통하려고 쓰면은 이제 글이 가 닿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대상을 우리가 독자라고 하죠. 자,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글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자신의 글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글쓰기 연습을 할 때 일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기를 쓸 때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잘 나오는데, 뭔가 남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독자를 의식하면서 글을 쓰면 글이 안 써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일기라는 글쓰기의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독자를 염두에 둔 글쓰기의 아이덴티티가 좀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독자에게 가 닿기 위해서는 글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는 저한테 어떤 과제가 떨어지면, 그게 기사가 되었든 칼럼이 되었든 어떤 과제가 떨어지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글을 바로 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강량구는 야, 머릿속에서 글이 바로 나오나 봐, 강 기자는. 혹은 강 기자는 구성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나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가지고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할까? 본론은 어떻게 구성을 할까? 그리고 본론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혹은 어떤 근거를 들이댈까? 그리고 결론은 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까 같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지만 않을 뿐이지, 이제 계속해서 어떤 과제가 저한테 주어지면은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글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가 닿을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 바로 이제 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글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하거나 숙달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그 절차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어떤 과제가 주어졌으면, 그리고 그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한테 글쓰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어를 이 글이 가 닿는 독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 가지고 교수님께 제출을 하려면 그 독자는 누군가요? 교수님이죠, 당연히. 네, 교수님이죠. 혹은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혹은 뭐 좀 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어떤 칼럼이라든가 혹은 칼럼과 비슷한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글의 독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의식을 하고, 이 독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 3단 구성으로, 네, 3단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노하우를 앞으로 이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왜 3단 구성이냐면, 내 5단 구성이어도 되고, 6단 구성이어도 되고, 10단 구성이어도 되고, 심지어는 구성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유시민 씨가 되고 정재승 씨가 되고 김영하 작가가 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독자들에게 글을 던져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글재주가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처럼 글쓰기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많은 글을 썼던 사람들이 가장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여태까지 많은 글쓰기 교사들 혹은 글쓰기 교과서, 그리고 또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책들에서 이제 3단 구성, 그러니까 도입부, 그리고 본문, 그리고 마무리의 이 3단 구성을 권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여러분들은 따르시면 돼요. 저는 지금 기자로 일한 지 20년 가까이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그 사이에 기사도 굉장히 많이 썼고 책도 굉장히 많이 편했지만은, 여전히 3단 구성을 선호하고, 이제 3단 구성이 저자가 글쓰기에도 가장 좋은 구성이고, 또 독자들에게 가닿기에도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3단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A4 한 장 혹은 2장을 채울지를 이제 몇 가지 팁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까 이제 3단 구성이 도입하기, 그리고 본문, 그리고 마무리가 있죠. 자, 도입하기 같은 경우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인용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지식을 툭 던지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제가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2006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신문 칼럼, 그러니까 A4 한 장을 가장 세련되고 가장 멋지고, 그리고 가장 정갈하게 채웠던 칼럼니스트 중에 한 명이 고종운영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공이 경제학자신데요. 경제학과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고 당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칼럼을 쓰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운영 선생님의 칼럼을 한번 접해보고 싶다면, 이분이 생전에 자신의 칼럼들을 모은 한 10권 가까이 되는 칼럼집을 펴냈는데요. 그 10권 가까이 되는 칼럼집 중에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칼럼들만 선별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지인들이 이 시선이라고 하는 선집을 펴냈습니다. 단행본 한 권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서 이 정운영 선생님의 칼럼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싶다면, 이 시선이라고 하는 정운영 선집을 서점에서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 정운영 선생님은 인용의 천재였어요. 정원영 선생님의 대부분의 칼럼이 다 어떤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들어볼게요. 자, 2006년에 이제 이분이 쓴 칼럼 중에서 영웅본색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영웅본색이라는 칼럼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송나라를 개국한 황제 조광유는 힘이 무서웠던 모양으로 주먹 한 대에 신하의 이 한 대가 부러지곤 했다. 고사를 인용하는 거죠. 역사 속의 한 장면, 고사를 인용하는 겁니다. 신하는 말없이 이를 주어 품에 넣었고 조광유는 그 행위가 눈에 거슬렸는지 캐물었다. 너는 감히 나에게 앙심을 품으려느냐? 아니올시다. 사간에게 갖다 보이려고 그럽니다. 라는 고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 고사를 처음에 인용을 합니다. 자, 이 인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딱 이 인용을 듣자마자 이 영웅본색이라는 칼럼에 도대체 정운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호기심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근데 호기심이 생기시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송나라를 개국한 황제 조광윤의 이 관련 고사를 몰랐던 사람은 약간 지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안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일단 독자를 만족시키는 글쓰기죠, 하나는. 자, 독자들이 글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몰랐던 걸 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일단 처음 "야 너 이런 거 몰랐지?" 하고 이게 툭 던지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사를 통해서 이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 조은영이라는 칼럼니스트는 도대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독서 폭이 넓다면 이 인용을 하면서 이 칼럼이나 혹은 글을 시작하는 게 상당히 영리하고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어둡네요. '아 저는 이런 인용을 할 만한 배경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데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과제로 남겨 두십시오. 네 과제로 남겨 두십시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손쉬운 도입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경험은 나의 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봤는데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면서 내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자신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경험을 담담하게 혹은 자극적으로 털어놓으면서 이제 칼럼이나 글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잘했던 칼럼니스트 중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고 장영희 이 서강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분의 쓴 여러 가지 칼럼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이분의 칼럼을 모아 놓은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칼럼인데요. 자 이 칼럼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영이라는 분은 어떤 식으로 칼럼을 시작했고 썼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08 년에 이제 이분이 암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됐었는데 다시 암이 재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08 년에 조선일보에서 이 장영희 교수님께 어 연말을 마무리하는 칼럼을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칼럼 자리에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도입부로 자 이 얘기를 쓴 겁니다. "올해는 나의 안식년이었고 원래대로 하면 나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 재발해 버렸다. 암이 재발해 버려서 이런 계획은 다 틀어졌다."라는 식의 이제 도입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어 이 경험에 이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 애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풍광 좋은 도시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던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어쩌다 보니까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대신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짐작도 될 거예요. 자 연말을 마무리하는 칼럼에서 자신의 암투병 경험 이야기로 이 경험을 꺼낸 게 약간의 임팩트가 있잖아요 당연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장영희 교수의 이 암투병 경험에 대해서 많은 독자들이 당연히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꼭 드라마틱한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아이디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관련이 있을 법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글을 시작하는 방법이 지금 글쓰기를 연습을 막 시작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유용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과학 칼럼니스트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종모 관장님이신데 이종모 관장님의 신문에 굉장히 많은 칼럼들을 쓰십니다. 과학 칼럼을 쓰시는데 이분의 과학 칼럼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려면 털보과학관장이 들려주는 세상물정의 과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생화학을 공부하시고 독일 본에 가서 생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다음에 한국에 오셨는데 과학 연구 대신에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이제 길을 걸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롤 모델로 삼아 볼직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의 한 대목을 언급을 하면서 칼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웃음과 유머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칼럼인데 뜻밖에도 자신의 경험 이야기가 좀 나오죠. 대학 때 연애를 하셔가지고 CC로 결혼을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백년해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불타는 눈빛을 보여준 연인은 다행히 자기 사모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경험을 슬쩍 도입을 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별로 볼품없는 남자였는데 내 와이프는 나를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나는 진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진화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인 짝은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외모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지만 장기적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인들한테 중요한 기준들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머라는 거죠. 자기가 되게 웃긴 남자였기 때문에 자기 사모님한테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었고, 그걸 뒷받침하는 진화 심리학의 연구가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두 가지 전략을 다 만족시키고 있죠. 일단은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독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일단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다음에 과학 지식 하나를 툭 던지면서 독자들에게, 하나는 뭔가 이 칼럼 읽을 만한 칼럼인데 내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욕구를 충족을 시켰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이정모라는 과학 칼럼니스트는 유머가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과학 지식을 툭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 반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좀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에 존경을 보내는 고 노회찬 의원 혹시 기억하세요?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평생을 일했던 정치인이잖아요. 이 웃음과 유머의 정치인은 그 노회찬 의원의 오비추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유머가 있는 정치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칼럼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쓴 칼럼이에요. 제가 쓴 과학 칼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간동화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에 이제 매주 한 번씩 과학 칼럼을 써야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오늘은 독자들에게 어떤 주제를 전달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한 주는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도입부부터 독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계시는 유성호 교수님이랑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성호 교수님께서 자신이 최근에 어 부검에 참여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가구 주택에 이제 고독사를 한 노인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 시신이 훼손된 시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왜 훼손된 시신이었냐면 그 노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가 그 시신을 이제 먹어치웠던 거죠. 배가 고파서. 네, 그래서 자신이 고독사를 당한 시신들을 부검할 기회가 많은데, 요즘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외로우니까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은 고양이는 거의 즉각적으로 배가 고프면 시신의 연한 부분부터 먹는데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리고 개는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그냥 계속 이제 배가 고픈데도 시신을 배회하다가 나중에는 개도 시신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뭔가 고독사의 음 뭔가 비참함 혹은 고독사의 심각성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유성호 교수님께 들은 이 에피소드를 이 고독사의 도입부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들은 경험 혹은 간접적으로 들은 경험을 제가 이 도입부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은 이타적인가 혹은 사람은 이기적인가와 관련된 이제 과학 연구 혹은 심리학 연구를 소개를 해보려고 했던 칼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도입부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끌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사례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자, 이제 1996년 8월 16일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브룩필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3살짜리 아이가 그 5.4m 깊이에 우리로 떨어졌어요. 저 당연히 가족은 놀랐겠고 구경꾼들도 어쩔 줄 몰랐겠죠. 근데 저쪽에서 고릴라 한 마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 고릴라가 이 3살짜리 아이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놀랐겠죠. 그래서 당시에 영상을 찍은 홈 비디오를 보면 엄청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암컷 고릴라는 그 아이한테 해코지를 하기보다는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아이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아이를 달래다가 동물원 관계자가 오니까 이제 넘겨줬던 거예요. 네. 뭔가 사람보다도 더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이타성 혹은 이기성과 관련된 '사람은 이타적인가 사람은 이기적인가.'라는 주제의 도입부로 쓰면은 '아, 굉장히 괜찮은 일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일화를 제가 픽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뭔가 제가 그 활용했던 그 사례를 2가지를 이제 들어 보였는데 가장 쉽게는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더 쌓이고 그리고 공부의 양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지면 예를 들어서 정운영 선생님이나 혹은 이종모 관장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과학 지식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어떤 사례라든가 뭐 인용할 수 있을 만한 고사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훌륭한 위인의 어떤 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만한 효과적인 도입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눈길을 끌었어요. 자, 눈길을 끈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본문에 들어갈 내용이죠. 글의 몸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명을 하는 것, explain 하는 겁니다. 자, 글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요구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그리고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글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따라서 몸통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크게 설명하기가 있을 수 있고 주장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4 한 장이나 A4 2장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A4 2장으로 쓰인 설명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주장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으면 그걸 모으면은 책의 한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해 간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일단은 A4 한 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채우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하기 혹은 주장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흥미있는 아이디어나 흥미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지식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제가 설명하기를 한번 해본 거죠. 덤바의 수라는 게 있다.
덤바의 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 교수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 교수가 고안한 거예요. 덤바의 수는 뭐냐면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가 150명 정도라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인간관계는 150명 정도이기 때문에 덤바의 수는 150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1993년에 덤바가 이런 덤바의 수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덤바 자신이, 그리고 이제 덤바를 따라서 진행된 여러 후속 연구에서 이 덤바의 수를 지지하는 증거들도 이런 식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익스플레인 한 거죠. 흥미, 재미, 지식의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채워가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인간이 갑자기 지금 지구에서 뿅 하고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인간 없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고 또 재미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국제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학제간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도시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그 엘렌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인간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으로 정리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독자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인간이 사라진 서울이나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는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진짜 숲으로 바뀐다. 네, 그리고 복개된 실개천 같은 오래 물길도 인간의 통제가 없어지면은 제 모습을 찾으면서 도시 기반 자체를 흔들고, 그리고 도시를 부하던 피레침도 20년이면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은 여기 곳곳에서 화재가 나와서 도시를 태워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간이 지금 도시에서 사라지면 도시를 누가 지배할까? 뭐 바퀴벌레, 아니면은 여러분들 막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인간이 도시에서 사라지면 도시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동물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네. 고양이는 야생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개들은 얼마 안 가서 고양이들한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고양이가 지금 길고양이나 들고양이들처럼 고양이 떼가 되어서 인간 없는 도시의 점령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야생 동물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래서 도시의 한 지분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그 브룩필드 동물원의 에피소드로 도입을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타성이라던가 인간은 이타적인가 혹은 이기적인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 그리고 경제학자 아이리스 보넷과 브루노 프레이의 이야기 등등을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한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부려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장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이게 몸통은 크게 설명하기, 주장하기가 있다 그랬죠? 설명을 한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뭔가 주장의 요소까지를 넣어서 좀 임팩트 있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읽을 때 자신의 견해 없이 팩트만 밋밋하게 나열하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재미있는 글입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글이 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글이 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죠. 자, 그래서 본인이 앞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주장의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어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의 요소를 집어넣는 방법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환기하고 실천을 호소하는 전략이 있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인간관계의 최대 숫자가 150명이다라는 게 덤바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 페이스북 최대 친구 5,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가상 공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맺을 수 있는 곳에서도 과연 덤바의 수가 유효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도 덤바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답한 게 있죠. 덤바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덤바는 자,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해서 그 친밀함이 느슨해질수록 한 사람이 허용하는 인간관계 최대 숫자가 3배수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4명에서 5명, 친한 친구는 15명, 친구는 한 50명 정도, 그리고 집단은 150명. 이게 이제 덤바의 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덤바는 더 나아가서 소셜미디어로 이게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소셜미디어의 도움으로 이 수가 뭐 150명의 3배면 450명이죠. 500명. 자, 500명의 3배면 1,500명이죠. 그 1,500명의 3배면 4,500명. 페이스북 한 개 숫자가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이들의 관계는 계속 그 관계의 연결망의 정도가 느슨해지고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관계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덤바의 수를 던진 다음에 이런 뭐 독자들 중에서 이렇게 반론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소셜미디어 친구들은 500명 혹은 1,500명, 5,000명인데 이런 시대에는 덤바의 수는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야? 아, 그렇지 않다. 자, 그 숫자들도 덤바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 늘어가는 것일 뿐인데 늘어날수록 그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당장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셜미디어의 친구 수천 명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관심을 환기하고 실천을 호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인간 없는 세상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본문에서 설명을 했죠. 그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오히려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그러면 인간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계속 남아있는 거 뭘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쓰레기죠. 쓰레기 중에서도 어떤 쓰레기가 가장 오래 남아있을까요? 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오래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져서 고양이가 도시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에서도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 남긴 것들 중에 쓰레기는 남아있는데 그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인간이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지는 일 따위는 없지만 앞에서 해본 엉뚱한 상상은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지금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실천의 호소 같은 것들을 해보는 거죠. 관심을 환기하고 실천을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제안이죠. 자, 이 새로운 제안은 아까 제가 고양이나 개가 독거 노인, 고독사를 하는 노인의 시신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도입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독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들이댔고 이런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혹은 지자체가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 나름의 새로운 제안을 해본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해보냐면 프랑스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프랑스에도 1인 가구 노인이 많은데 뭐 혼자 사는 노인을 정기 방문하거나
혹은 사회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한 가지 전략은 이거예요. 프랑스의 고독사 내용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노인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의 동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은 집이 있는데 외로워요. 고독사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 대학생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집이 필요해요. 자, 그럼 혼자 사는 노인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의 동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가족의 탄생을 유도하는 방안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운이 좋으면 노인과 대학생, 그러니까 세대가 전혀 다른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 소통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봄직한 방안 아니야? 라고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크게 몸통은 설명하기와 그리고 주장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장하기는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관심을 환기하면서 실천을 촉구하거나 혹은 새로운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그 3단 구성에서 도입하기, 몸통, 그리고 마무리에서 이제 마무리로 왔습니다. 마무리.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뜻밖에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까 3가지 팁을 드렸죠. 또 많이 받는 질문, 많이 받는 그 요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5가지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사례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례로. 자, 도입부로 다시 돌아가서 비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정운영 선생님이 잘 활용했던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보죠. 이거 먼저 도입부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오해라고 하는 칼럼인데 도입부는 역시 인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내용을 따지기 전에 레토릭의 근사에 밑줄부터 긋는 경우가 있는데 국부론의 다음 구절이 그러하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푸주간이나 양조장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휴머니티가 아닌 이기심을 생각하고 결코 우리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이익을 말해줘야 한다. 이거 국부론의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에 근거로 많이 이야기되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이제 인용을 했어요.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머리로 돌아가서 비트는 방법의 마무리라 그랬잖아요. 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야 밝히지만 스미스가 이기심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스미스가 이기심만 강조한 건 아니다. 다른 저서, 그러니까 국부론보다 더 먼저 쓴 도덕감정론에서는 그는 이타심을 설파했다. 자, 그러면서 경제적 이기심과 윤리적 이타심이 대치할 때는 해결사로 법적 정의심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리적 이타심을 경제적 이기심보다 더 높이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부에서는 이기심을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서는 근데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만 이야기한 게 아니야. 애덤 스미스는 오히려 이기심보다는 도덕적 이타심이 오히려 더 높은 가치라고 쳤어. 라고 하면서 독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급 스킬이에요. 네, 고급 스킬이죠. 네. 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십시오. 자, 이제 2번째는 이거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스킬입니다. 어느 정도의 독서량이 뒷받침이 된다면 여운을 주는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본문에서 본인이 설명하고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말이라던가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여운을 주는 인용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파리 연구에 세금을 나눠줘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기초과학 연구에 지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와 관련된 칼럼을 제가 썼는데, 이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떤 인용을 했냐면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1969년 미국 의회에서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윌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가속기는, 그러니까 윌슨이 이야기한 가속기를 저는 가로로 이거 기초과학이라고 바꿔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기초과학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화가인가, 좋은 조각가인가, 훌륭한 시인인가와 같은 것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지식은 전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한창일 때 가속기 연구에 돈을 많이 달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로버트 윌슨한테 이게 소련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게 군사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거죠. 실용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로버트 윌슨이 가속기 같은 기초과학 연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기초과학에 지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했던 앞에 칼럼과 일맥상통하는 인용 문구를 제가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참 중요하구나라고 계속해서 환기되는 게 있지 않아요? 자, 어떤 게 중요한가요? 자, 여러분들이 포스텍에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와중에도 틈틈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네. 독서를 하셔야 돼요. 독서. 네. 네, 책 읽기, 독서. 네네. 자,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항상 글쓰기를 강조하면서도 항상 똑같이 책 읽기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뭔가 독자들이 읽을 만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 안에 담을 거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글 안에 담을 거리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독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점 따고 연구하고 뭐 때로는 아르바이트하고 친구들이랑 교제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건 알고 있지만은 정말 의식적으로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연구나 혹은 학점을 따는 데 필요한 독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폭이 넓은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무리를 하는 기술은 역시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또 주장을 한 다음에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장영 교수의 칼럼은 경험으로 시작해서 경험으로 끝납니다. 자, 아까 했던 걸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건 도입부는 원래 캘리포니아로 가기로 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내가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계획했던 안식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은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자신의 항암 치료가 끝나서 자신이 완치될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하겠어. 아니면 이런 식의 실천을 하겠어.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식의 자기 경험이나 자신의 목소리들을 마무리에 제시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쉽게 써봄직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영희 교수는 이 칼럼을 쓰고 5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마무리 기술 또 이제 네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정운영 교수님 했던 도입부에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서 비트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했죠. 자, 근데 이건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머리에서 묻는 거예요. 도입부에서 묻습니다. 자, 아까 이종호 선생님 항상 지식을 전달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1867년에 뉴욕타임스는 상하에 대한 인간들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이르렀다고 보도를 했다. 당시에는 단추, 상자, 피아노 건반, 심지어 당구공에 그 코끼리 상아가 사용이 되었고, 이런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코끼리가 멸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라는 걸로 상기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에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죠. 꼬리에서 이제 어떻게 답했냐면 이렇게 답합니다. 자, 지난 2월에 스페인 남부 해안에서 향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길이 10m, 무게 6톤의 젊은 수컷고래의 사이는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오징어라든가 고래의 몸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죽어가지고 이제 해변으로 실려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지만 플라스틱이 없으면 야생 동식물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서 코끼리 상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코끼리를 플라스틱이 구했는데 그 플라스틱을 지금 고래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플라스틱을 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실천을 촉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코끼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전에 적절한 대체제가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던진 다음에 꼬리에서는 자, 그 대체제가 플라스틱이었는데 코끼리를 구했는데 그 플라스틱이 이제는 고래나 뭐 오징어나 혹은 뭐 바다고래 같은 것들을 이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독자한테 마무리를 전달을 하는 거죠. 마무리 기술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시카고 브룩스필드 동물원 사례를 가지고 이타심이나 이기심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고릴라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고릴라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칼럼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했냐면 이제 고릴라가 아닌 사람 이야기로 글을 끝내보자. 5월 12일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영탁 씨가 의식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고도 계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자동차로 막아서며 추가 사고를 막았다. 그러니까 글의 도입부에서는 이제 고릴라의 선행 사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다음에 중간에 사람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가 아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고릴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타적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글을 마무리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마무리 기술이 5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4가지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5번째 마무리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5번째 마무리. 자, 5번째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4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면서 좀 글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면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전략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요약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냐면 절대로 똑같은 어휘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표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이나 몸통의 내용을 요약해서 독자들에게 강조하면서 전달을 하되 그 전달의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 다른 어휘, 뭐 키워드는 저는 뭐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되되 그 키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반복이 되어서 본문이나 몸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무리의 기술이 뭔가 신통치 않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것만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글쓰기를 도입하기, 그리고 몸통 쓰기, 그리고 또 마무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모두가 다 최고의 글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최고의 글쟁이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글쓰기와 관련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혹은 재능이 없는 분들이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부단하게 많이 읽고 많이 연습을 해서 최소한 내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를 독자들한테 비교적 큰 오차 없이 닿게 하는 게 제 글쓰기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몇 가지 팁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생각한 독자에게 어 도입하기, 몸통 쓰기, 마무리의 요소를 넣어서 A4 한 장이나 A4 두 장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낼 수 있을지 연습을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하셔야 될 게 있냐면,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유혹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하기도 한 이 글쓰기 교재를 쓴 미국의 인기 작가 중에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가 뭐 여러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 소설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여러분이 책상을 한 구석에 붙여놓고 글을 쓰려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책상을 방 한복판에 놓지 않은 이유를 떠올려야 한다. 자, 인생은 예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생이 예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이 글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가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 글쓰기가, 그 예술이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부생들을 데리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 주제는 과학기술과 사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기자니까 욕심을 내서 이제 매주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A4 한 장 정도의 에세이를 써오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제가 짧게 뭔가 평도 해주고, 그리고 또 점수도 주고 A, B, C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매번 글쓰기를 해올 때마다 뭔가 부족한 점들이 보여서 제가 항상 B나 혹은 C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한 15분 정도 먼저 만나서 저한테 자신의 글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 답답하기도 했냐면, 아니 수업 시간에 에세이 점수 그것도 진짜 그 에세이를 쓰는 게 그 수업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학점에 반영되는 요소도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A가 아니라 B나 C를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펑펑 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적어 줬던 이제 문구가 이 스티븐 킹의 이 "인생은 예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를 제가 예술을 글쓰기로 바꿔 가지고 적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글쓰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글쓰기가 삶을 위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그 글을 잘 쓰기 위한 욕망이라든가 부담이 내 삶을 잠식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어 일부러 신청을 해 가지고 들을 때도 글을 잘 쓰고 싶은 어떤 욕망 혹은 욕구 때문에 아마 신청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욕망이나 욕구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다른 부분에 프라이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잠식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티븐 킹의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 담고 있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가장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기쓰기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지 독백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책상이 방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상은 가능하면 구석에 있고 나머지 공간의 용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티븐 킹의 이 말은 제가 그 강연 초기에 했던 "일기가 별로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모든 글은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둔, 독자를 향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그 글이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도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에세이 혹은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대목들을 하나 적어 왔습니다. 항상 앞에 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라. 그리고 어 글쓰기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삶이 글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스티븐 킹의 말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 그리고 논리, 그리고 과학, 그리고 약간 자기 성찰을 염두에 둔 비판을 항상 기억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는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듯이 한번 글을 한번 써 보라는 겁니다. 그 도입부를 써 놓고 자신이 독자가 돼 가지고 그 도입부를 읽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정도면은 그래 관심을 끌 수 있겠다.' 그다음에 몸통 쓰기를 할 때도 A, B, C 설명을 하는데 A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사람들은 궁금해질까? 그래, B가 궁금해질 거야. 그 B까지 읽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해질까? C라는 설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지. 이런 식의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는 연습을 하면서 글을 써보라는 거. 네 번째는 끊임없이 글감을 찾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조건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글을 한번 쓰는 연습을 해 보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준비해 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질의응답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애해가지고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강연을 해주신 강양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무언의 열렬한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양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김명훈 선생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글쓰기를 가르치시는 분 앞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 앞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실제로 글쓰기 수업에서 과학 칼럼을 좀 쓰고 있어요, 학생들이. 과학 네. 칼럼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강양구 선생님의 칼럼들을 자주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의 칼럼과 기사들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저한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영광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요. 청중들께서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채팅창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남기셔도 되고요. 어, 마이크를 켜시고 직접 질의응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선생님?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저도 포스텍에 온 지도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포스텍에 와서 느낀 것이 학교 홈페이지 같은 곳에 들어가면 여기 학교에 있는 아주 우수한 연구진들이 발견하거나 개발한 기술, 원리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글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돼요. 주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본문 쓰기에서 설명하기를 활용한 글쓰기,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홍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재밌다라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술이, 이 원리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네, 생각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선생님은 혹시 설명하기를 하실 때 주로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신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 그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자를 염두에 둔 글쓰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이 연구한 연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인은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해서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성과를 자기가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를 접하는 독자들이 어떤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글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글쓰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설명을 부각시켜야 될지에 대한 구성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방금 김명훈 교수님께서도 질문하시는 과정에서도 이제 언뜻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의미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보통 칼럼을 쓸 때 항상 그 주장하기의 요소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때 이 설명한 내용들이 내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짧지만 하고 싶은 어떤 주장들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의미 부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심을 환기해서 독자들의 실천을 호소하고 싶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새로운 제안을 뒷받침하는 어떤 몸통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 의미 부여에 대한 이제 고민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훈 교수님 같은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도대체 나의 삶이나 혹은 공동체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연구일까? 그리고 이 연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자기 연구를 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 연구를 대중들한테 어나운스할 때 혹은 어떤 청중들한테 어나운스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도대체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이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설명을 할 때 내가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어 네. 어 네. 글쓰기에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보다 글쓰기에 잠식되게 되네요. 글쓰기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좋은 문학 작품을 써내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일본의 이제 하루키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하루키한테 어떤 독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하루키 선생님처럼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글쓰기는 어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노력으로 하루키 선생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하루키는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하루키의 답이 이렇습니다. 글쓰기는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입니다. 네, 글쓰기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매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량구 기자도 소설 같은 걸 한번 써보지 그래? 예, 창작을 하고 싶은 욕심은 없어? 저는 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정도의 상상력이라든가 또 그런 상상력을 글로 예를 들어 문학 작품으로 구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고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 것들을 아주 그럴듯하고 또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소설 같은 것으로 써 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럴 재주가 안 된다라는 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질문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글을 잘 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글을 쓰면은 되는지. 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 능력과 자기 한계에 대한 성찰이 저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보면은 자꾸 삶의 수단이고 삶의 도구일 뿐인 글쓰기에 매이게 되고 그러면 더 나은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 예를 들어 작가님이 생각하는 좋은 칼럼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 필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칼럼이 저는 가장 좋은 칼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칼럼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칼럼들은 스타일은 굉장히 멋지고 개성적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는 그냥 요령부득인 그런 칼럼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칼럼들을 쓰는 글쟁이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의 칼럼이 식상한 화두를 던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본인이 칼럼을 쓰다 보면 알지 않을까요? 네. 본인이 칼럼을 쓰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그리고 내가 던지는 화두가 이거 식상한지 아니면 그래도 새로운 것인지 혹은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는 글을 쓰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글의 논리 구조가 부실한지를 확인하는 방법. 자기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기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가 글을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에 쓴 글, 혹은 일주일 전에 쓴 글, 혹은 1년 전에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그 적은 시간차를 두고서 자기 글을 태고했을 때랑은 전혀 다르게 자기 글이 낯설게 보이고 그 낯설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자기 글의 약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 그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둔 글쓰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잠재적인 독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자기 글을 읽혀 보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그 글에 대해서 날카로운 코멘트 혹은 솔직한 코멘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자기 글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수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과학 전문 기자는 독자와 과학자 사이에 경계에 있으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경계에 있다는 것은 독자의 시선으로 혹은 과학자의 시선으로 또 제3의 관찰자의 시선. 네, 강량구 기자님은 과학 전문 기자의 위치가 어떤 형태에 있어야 하는지, 네, 저는 정확하게 이강수 선생님처럼 생각합니다. 네, 경계선에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과학자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과학적 합리성 그리고 지금 이 시민들이 더 좋은 삶을 알고 개척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노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학자들에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라고 과학자를 압박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서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나 어느 순간에 너무 과학자 사이트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어느 순간에 너무 시민의 사이트에 가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자기 성찰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강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어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혹은 과학 전문 기자의 포지셔닝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김동현 선생님께서는 문과적 글쓰기와 이과적 글쓰기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 편견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과적 글쓰기와 이과적 글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문과적 글쓰기와 이과적 글쓰기에는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논문을 잘 쓰는 분들은 칼럼도 잘 쓰십니다. 네, 그리고 칼럼이나 에세이를 잘 쓰시는 분들은 영어로 쓰이는 과학 논문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읽기 쉽게 쓰십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문과적 글쓰기는 안 돼.' 혹은 '나는 이과적 글쓰기는 안 돼.' 이런 건 그냥 우리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이분법으로 나눈 문과, 이과에 대한 이분법이 '글쓰기 영역을 그대로 침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과학 글쓰기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문학적, 특히 이제 문과적 글쓰기라고 불리는 만한 것 중에서도 이제 문학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문학적인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에세이 같은 것들은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춘 논리적 글쓰기와는 약간 다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문과적 글쓰기와 이과적 글쓰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채팅창에 올린 질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 지금 학부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청중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오늘 삶 글쓰기와 관련해서도 좀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생들이나 혹은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 많이 받냐면, 약간 떼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하는 걸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까요? 자, 이게 화면이 다 꺼져 있어 가지고 제가 손 들어 보라고 못 하겠네요. 잘하는 거 하고 싶은 사람 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사람 손. 자,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잘하는 걸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네, 시간 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두 가지 제가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하고 싶은 거 혹은 좋아하는 건 맨날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봐 한 20년, 뭐 한 25년 정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뭐 초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거, 중학교 때 하고 싶었던 거,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거, 대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게 일치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10대 혹은 20대 때 하고 싶었던 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계속 유지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잘하는 걸 잘하는 걸 가지고 뭐 성취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성취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칭찬도 받고 또 그러면 대개는 좋아집니다. 네, 자기가 잘하는 게 건 보통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는 좌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노력은 덜하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제가 과학고를 나와서 그 생물학과에서 과학자를 하다가 과학자의 삶을 포기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과학고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생물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아, 과학자는 저런 친구들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 나는 과학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과학자는 저런 친구들이 해야 되겠구나. 나는 과학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갈등이 된다면 저는 잘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는 잘했겠죠. 그 포스텍에 왔을 정도니까. 또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자신이 진짜 잘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글쓰기가 됐든 아니면은 뭐 스피킹이 됐든 말하는 게 됐든 아니면은 뭐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 번뜩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다른 관찰력이라든가 탐구력 혹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같은 게 있어서 과학자로서 진짜 훌륭한 자세인 거죠. 뭐 그런 자세라든가 아니면 코디네이터를 굉장히 잘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혀 코디네이터를 잘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삶의 스킬과 관련해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잘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그것과 맞춤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되게 성취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해피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본 적이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포스텍을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혹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기 전에 그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된다.' 최소한 늦어도 30이 되기 전에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잘하는 것을 찾으면은 그 잘하는 것과 맞춤한 삶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이겠죠. 그 직업이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고, 기자가 될 수도 있겠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연구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고, 어떤 구체적인 직업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한 상황, 내가 잘하는 것과 그런 직업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맞닿아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항에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자,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강연 중간에도 독서를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책을 읽으면 그 책 안에서 자신의 실제 삶과는 실제 삶을 넘어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접할 수가 있죠. 자, 그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야, 이런 삶이 있구나 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과 시켜볼 수 있을 법한데 이제 이런 데 대한 이제 그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음 과학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포스텍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것 좀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책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든가 현대 소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뭐 한국 소설이든 외국 소설이든 현대 소설들 그리고 논픽션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논픽션들 르포르타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찾아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 당연히 문장력이라든가 글쓰기 능력 함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 내가 잘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의 모습과 연결을 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 뭔가 트라이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겠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때 쉽게 털고 다시 도전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 시행착오에 매몰되어 가지고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네, 막 지지부진하고 이런 캐릭터도 있죠. 자, 자기가 스스로 알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나는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걸 쉽게 털어버리고 다시 도전하려고 나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 실패의 경험에 매몰되어 가지고 뭐 주저주저 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걸 망설이는 스타일인지 뭐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겠지만 어느 위치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시행착오는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로 개인들에게 주어질 텐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을 때 금방 떨쳐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도전을 주저하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픽업해 가지고 잘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혹은 실패를 당했을 때 그걸 얼마나 쉽게 떨쳐 일어나서 다시 원상태의 자신을 회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는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면 그 아이들도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과 부모님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어느 정도는 타고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타고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6대 4 정도로. 6은 타고나지만 한 4 정도는 자신의 그 노력을 통해서 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대나 20대 정도는 그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후가 되면 노력은 더 많이 드는데 실제로 자신의 회복 탄력성은 별로 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역정을 잘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계속 이제 소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역정을 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직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기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10대 혹은 20대 때 자신의 맞춤한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여기서 자신의 맞춤안이라고 했죠. 왜 자신의 맞춤안이라면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해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때 개개인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푸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혹은 또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사귀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20년 동안 혹은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소했는지. 자, 그게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단초인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자, 나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 나는 인간관계들에서 스트레스를 받나?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포인트들도 다 달라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좀 취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A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도록 자신의 생활을 재조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어 여러분들이 30이 될 때까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복 탄력성의 캐파시티가 늘어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트라이를 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이게 다 이제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성찰해서 알고, 그리고 그 잘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삶의 모습, 구체적으로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게 서고, 그 과정에서는 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을 길러서 자꾸 뭔가 자신에 맞는 모습을 찾아가면, 아마 이제 제가 그 제 나이 때쯤 되면,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꿈을 이루면서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 기회에 학부생이나 혹은 대학원생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줍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 기사를 보다 보면 무언가가 일어날 확률과
무언가가 일어날지 유무가 섞여서 논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이나 원전 관련 기사들을 보면 여러 괴담이 생기거나 개인의 입장에 따라 글의 논조가 많이 바뀌던데요. 과학 기자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이런 논란이 있는 과학 기사를 쓸 때 자기만의 신념 혹은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석현 선생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라는 건 그런 거죠.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통계적인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해서, 또 통계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축적한 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염두에 두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이제 그런 판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가능하면은 어떤 그 사안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넓은 맥락에 좀 주목을 해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걱정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냥 굉장히 지엽적인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 저만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의 디스커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관점이 생기면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고민한, 저는 어쨌든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고민한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은 제 나름대로 그걸 소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네. 네. 한 가지가 철저한 취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판적 탐구고요. 세 번째가 대담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게 좋은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중요한 그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기자들만의 덕목이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네, 혹은 연구자가 아니라 예술가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던지는 화두인데, 그 미국의 과학사회학자 도로시 넬킨이 처음 자신의 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메모를 해뒀다가 많이 써먹는 것인데, 철저한 취재, 비판적 탐구, 대담한 해석.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어떤 화두로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 아주 좋은 강연과 또 친절한 그 질의응답으로 오늘 이 시간을 채워주신 강양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특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